에로스와 푸시케. 옛날 어느 왕국에 세 딸이 있었는데 위로 두 딸도 매우 아름다웠으나 특히 막내딸인 푸시케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너무나 경탄한 나머지 아프로디테에 버금가는 찬사를 바쳤다. 사실 사람들의 정성이 온통 푸시케에게 쏠렸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재단은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푸시케가 지나가는 길에는 화관이나 꽃을 뿌렸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마침내 신들에게만 표현해야 하는 경의가 인간을 찬양하는 데 남용되는 것을 보고 아프로디테는 몹시 노한 나머지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의 명예를 인간의 딸에게 넘겨야 한단 말인가. 제우스까지도 신임하는 왕의 목양자가 나의 경쟁자인 아테네와 헤라보다도 내가 더 아름답다고 한 그 영예도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내 명예를 그렇게 쉽게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후회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녀는 아들 에로스를 불러들였다. 원래 장난을 좋아하는 에로스는 어머니의 불평을 듣자 귀가 솔깃해졌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푸시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들아, 저 건방진 처녀의 가슴 속에 어떤 천박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라.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환희와 믿음이 큰 만큼 후에 그녀가 받게 될 치욕 또한 크게 만들어라. 에로스는 어머니의 명령에 따를 준비를 했다. 아프로디테의 꽃밭에는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두 가지의 샘물이 있었다. 에로스는 그것을 두 개의 병에다 담아 잠을 자는 푸시케에게로 갔다. 그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지만 쓴 샘물을 두어 방울 그녀의 입술 위에 떨어뜨리고 나서 그녀의 옆구리에 화살 끝을 댔다. 그때 푸시케가 눈을 떠 에로스를 바라보았다. 에로스는 놀란 나머지 당황하여 자신의 화살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장난을 취소하기에 열중하여 그녀의 비단 같은 곱슬머리 위에 기쁨의 향기롭고 달콤한 물방울을 뿌렸다. 푸시케는 그 후부터 아프로디테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의한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우러러보고 그녀를 칭송하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청혼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보다 덜 아름다운 두 언니들은 이미 오래전에 왕자들과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푸시케는 고독한 신세를 한탄하여 사랑을 깨우쳐주지 못하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실증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는 혹시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았나 해서 아폴론의 신탁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신탁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처녀는 인간의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미래의 남편은 산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남편은 신도 인간도 저항하지 못하는 괴물이다. 이 무서운 신탁에 그녀의 부모가 슬픔에 잠겨있자 푸시케가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와서 저의 신세를 슬퍼하지 마세요. 도리어 사람들이 저에게 부당한 명예를 씌워 한결같이 저를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을 때 슬퍼하셨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 명예를 들은 벌이
제게 내린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저는 신탁에 따르겠어요. 저의 불행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이리하여 푸시케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부모와 산으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에 이르자 사람들은 그녀만 남겨놓고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푸시케가 공포에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친절한 제피로스가 그녀를 꽃이 한 박 피어있는 골짜기로 실어다 주었다. 마음이 차츰 진정된 그녀는 풀이 무성한 둑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다. 기분이 상쾌해진 그녀는 커다란 나무가 우뚝 솟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이 솟아나고 그 곁에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감탄과 신비로움에 이끌려 푸시케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자연과 예술이 낳은 아름답고 귀중한 제작품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여왕이시여, 그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계신 이 목소리는 당신의 시종인 우리들의 목소리랍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모든 분부에 정성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방으로 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또한 목욕을 하시려거든 하십시오. 저녁은 옆에 있는 정자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푸시케는 시종의 말대로 털침대 위에서 푹 쉬고 목욕을 하고는 정자에 들어가 앉았다. 그곳에는 맛 좋은 음식과 감미로운 술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주자와 음악이 들려왔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자 다른 한 사람이 비파를 탔다. 모두가 합창의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푸시케는 아직 괴물 같다는 남편을 보지 못했다. 그는 어두워야만 왔고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갔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사랑에 충만하였고 그녀의 마음에도 같은 애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면 그는 사정이 있어서 얼굴을 보일 수 없다고 했다. 왜 나를 보고 싶어 하오? 나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소? 무슨 불만이 있소? 그대가 나를 본다면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숭배할지도 모르나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만을 나는 그대에게 원하오. 나는 그대가 나를 신으로서 숭배하는 것보다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하기를 바라오. 이러한 말을 들으면 푸시케는 잠시 마음이 안정되었으나 자기의 운명도 모르고 계실 부모님과 언니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그 슬픔을 하소연하자 남편도 마침내 언니들을 초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곧바로 제피로스가 언니들을 데리고 왔다. 언니들은 자기들보다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을 보자 질투가 나 동생이 아직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저 아폴론의 신탁이 네가 무서운 괴물과 결혼할 운명이라고 한 것을 잊지 말아라.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너의 남편은 무섭고 괴상한 뱀으로서 한동안 너를 맛있는 음식을 먹여 기른 뒤에 삼켜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등불과 칼을 준비해 두었다가 남편이 깊이 잠든 뒤에 확인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괴물의 머리를 베어 너의 목숨을 구하여라. 푸시케는 언니들의 말대로 등불과 칼을 감춰두고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려 그를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남편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신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사랑의 신 에로스였다. 남편은 황급빛 고수머리에 새하얀 목과 어깨에는 이슬에 젖은 눈보다도 더 하얀 날개가 2개 달렸는데 거기에는 봄의 꽃처럼 윤기가 흐르는 깃털이 나 있었다. 그녀가 남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등불을 기울였을 때 불붙은 기름 한 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깜짝 놀라 눈을 뜬 그는 말했다. 어리석은 푸시케. 이것이 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란 말이오? 나는 어머니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그대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대는 나를 괴물로 여기고 나의 머리를 베려고 생각하였단 말이오. 가시오. 언니들한테로 돌아가시오. 나는 그대에게 다른 벌은 가하지 않겠소. 오직 영원히 그대와 이별할 따름이오. 사랑과 의심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오. 이렇게 말한 에로스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가엾은 푸시케를 버리고 날아가 버렸다. 정신을 가다듬고 푸시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궁전도 정원도 없어지고 자기가 언니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넓은 벌판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푸시케는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당한 재난을 이야기했다. 엉큼하게도 언니들은 속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슬퍼하는 척했다. 그녀들은 겉으로 나타내진 않았으나 이번에는 그 신이 자기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아침 일찍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산정에 이르자 제피로스를 불러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의 주인에게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는 뛰어내렸으나 제피로스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벼랑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한편 푸시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남편을 찾아 밤낮 방황하다가 높은 산꼭대기에 훌륭한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의 사랑, 나의 남편은 아마 저곳에 살고 있을 거야. 그녀는 그곳으로 발을 옮겼다. 그곳에는 곡식더미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푸시케는 그것들을 모두 가려서 적당한 장소에 깨끗이 정돈해 놓았다. 그것은 어떤 신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에서였다. 그것은 여신 케레스의 신전이었는데 여신은 푸시케가 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가엾은 푸시케야. 비록 나는 아프로디테의 미움으로부터 너를 구할 수는 없으나 여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겠다. 너의 여왕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과 순종으로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아마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너의 남편을 도로 찾도록 해줄 것이다. 푸시케는 케레스의 말대로 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환한 얼굴로 맞이했다. 너같이 괘씸한 여자는 없다. 라고 아프로디테는 말했다. 너는 이제 여주인을 섬기는 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아니면 귀여운 아내한테 입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누워있는 병든 남편을 보고 싶어서 왔느냐? 너는 내 마음에 조금도 들지를 않으니 험하고 힘든 일을 다 끝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네 남편과 함께 지낼 수는 없다. 그럼 너한테 집안일을 하는 시험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신전의 창고로 인도하도록 명령했다.
그곳에는 비둘기의 모이로 많은 밀, 보리, 기장, 완두, 편두가 쌓여 있었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 이 곡식들을 모두 종류별로 가려놓도록 하여라. 푸시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는 동안 에로스는 들판의 주민인 조그만 개미를 선동하여 푸시케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러자 개미들은 전력을 다해 곡식들을 종류별로 구분해 주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프로디테는 향기로운 화관을 쓰고 신들의 향연으로부터 돌아왔다. 일이 다 끝난 것을 보고 아프로디테는 소리쳤다. 못된 계집 같으니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을 꾀어서 시킨 것이지? 어디 두고 보아라. 너도 네 남편도 뒤가 좋지 못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불러오게 하여 다시 일을 시켰다. 봐라. 저쪽 물가에 나무들이 늘어서 있지? 저곳에 가면 양들이 목동도 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모두 금빛 모피를 몸에 걸치고 있다. 그곳에 가서 양이 걸치고 있는 모피에서 값진 양모의 견본을 모아 가지고 오너라. 푸시케는 강가로 갔다. 그리고는 힘껏 그 명령대로 이행하려 하였다. 그때 강의 신이 갈대로 옮겨와 노래하듯 속삭였다. 처녀여, 아주 조심해야 해요. 저 위험한 강을 건너거나 강 건너 무서운 수량들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해가 뜰 때에는 양들의 성질이 몹시 난폭해져 날카로운 뿔이나 사나운 이빨로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낮이 되어 양들이 그늘로 가면 강의 신령이 자장가를 불러서 잠을 재워놓기 때문에 그때는 강을 건너도 염려가 없습니다. 덤불과 나무줄기에 황금빛 양털이 붙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인정 많은 강의 신에 따라 푸시케는 이윽고 황금빛 털을 팔에 가득 안고 아프로디테한테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아프로디테는 그만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번에도 네가 이 일에 성공한 것이 네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일을 시키겠다. 이곳에 있는 상자를 가지고 에레보스로 가서 페레스포네에게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나의 여주인 아프로디테가 당신의 밀을 조금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석에 있는 아들을 간호하시느라고 자신의 밀을 약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갔다 오는데 너무 지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늘 저녁에 얻어온 밀을 몸에 바르고 신들과 여신들의 파티에 참석해야 하니까. 푸시케는 이제야말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믿고 몸을 거꾸로 떨어뜨려 땅속으로 내려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기 위하여 높은 탑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때 탑 속에서 한 소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페르세포네가 그녀의 미로 가득 찬 상자를 주거든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한 번이라도 열거나 그 속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 푸시케는 이 충고에 힘을 얻어 무사히 땅속에 도착해 페르세포네로부터 값진 물건으로 가득 찬 상자를 전해받자 왔던 길로 되돌아오며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것을 무한히 기뻐했다. 그 위험스런 일을 무사히 마치고 나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째서 신의 밀을 나르는 내가 이것을 좀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인가? 내 얼굴에 발라 사랑하는 남편의 눈에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는 하나도 없고 명부의 진짜 지옥의 잠만 들어있었다. 그것들이 갇혔다가 해방되자 푸시케에게 덤벼들었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 쓰러져 꼼짝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시체처럼 되었다. 한편 에로스는 상처가 치유되자 사랑하는 푸시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가 문을 잠가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마침내 에로스는 창틈으로 빠져나와 푸시케가 누워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잠을 끌어모아 다시 상자 안에 가두고 자기의 화살로 가볍게 그녀를 찔러 깨웠다. 그는 말했다. 그대는 또 그 호기심 때문에 죽을 뻔했군. 이제 어머님한테 분부받은 일을 깨끗이 끝내도록 하시오. 그 밖의 일은 내가 하겠소. 에로스는 높은 하늘을 단번에 꿰뚫는 번갯불과 같이 재빨리 제우스 앞에 나아가 애원했다. 제우스는 호의를 가지고 들어주었다. 그리고 두 연인을 위해서 간곡히 아프로디테를 설득시켰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도 승낙하였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푸시케를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게 했다. 그녀가 도착하자 제우스는 블로불사의 음식이라고 하는 암브로시아를 손수 한 잔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푸시케야, 이걸 마시고 불사의 신이 되어라. 에로스는 이렇게 맺어진 인연을 끊지 못할 것이며 이 결혼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푸시케는 마침내 에로스와 결합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탄생했는데 그 아이는 쾌락이라고 불렀다.